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태어난 이후 불과 몇 년의 시간 안에 일어난다. 그런데 성인이 된 우리에게 이미 그 기억은 사라지고 없다. 하지만 분명히 이 시기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안정적 토대가 마련되며 이때 받은 상처는 사람의 인생에 긴 그림자를 남긴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한 당신의 귓가에.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다미 샤르프 지음, 서유리 옮김, 동양북스가 펴낸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입니다. 세상은 날로 발전하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엔 모두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자신은 무능하다는 감정만 남게 됩니다. 저자는 우리의 고통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진짜 문제가 우리의 기억 속, 마음 속, 그리고 몸 속에 꼭꼭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 당신의 어린 시절을 만나러 지금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비밀. 누구나 안고 있는 이런저런 모순과 문제들의 뿌리는 대개 어린 시절에 들어있다. 캐캐묵은 진부한 말 같지만 소름 끼치도록 진실인 경우가 많다. 수년 동안 나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이 말이 옳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어린 시절은 어쩌면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여기서의 어린 시절은 생애 초기, 즉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우리가 거의 기억하지도 못하는 이 시기의 경험은 생각보다 더 깊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이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나는 이 특별한 지식이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되기를 바란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고통과 삶의 무력감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삶의 다양한 종류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상처는 그리스어로 트라우마다. 트라우마는 이미 널리 알려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잘못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트라우마를 전쟁, 성폭력, 고문과 같이 끔찍하고 잔인한 경험과 연결짓지만 이것은 한 단면일 뿐이다.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 대부분도 트라우마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트라우마 중에는 자라면서 일상적인 상처를 통해 얻은 발달 트라우마가 있다. 성인이 된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에 감당하기엔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했을 때 생긴다. 이것은 주로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극단적인 사건이나 잔혹함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무지나 선입견, 능력 부족 때문에 벌어진다. 일상적 스트레스의 산물, 발달 트라우마. 이 책에서 깊게 다룰 발달 트라우마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스트레스 사건에서 싹튼다. 나는 발달 트라우마가 오늘날 유행성 전염병처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느새 우리 사회의 특징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신생아를 대하는 방식과 분만실에서 산모를 대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이런 사회 현상을 바꾸기는 힘들어 보인다. 발달 트라우마는 예를 들어 아기가 출생 후에 건강상의 이유로 엄마 곁에 있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충분히 스킨십을 받지 못했거나 의사 표명을 했을 때 양육자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을 때에도 생길 수 있다. 지금도 여전히 아기들을 그냥 울게 내버려 두거나 옆방에 혼자 재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기들에게 상당히 위험하다. 아기는 혼자 남겨지면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은 쇼크 트라우마와는 성격이 다르다. 만성적인 성격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쇼크 트라우마는 아주 잘 직조된 카펫에 색이 다른 실이 딱 하나 섞여 있는 것이지만 발달 트라우마는 너무나 많은 실이 섞여 있는 것과 같다.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선 너무 많은 실을 뽑아내야 해서 결국 카펫의 형태와 색이 변하고 만다. 그런데 오랫동안 상담한 내 경험에 따르면 이 두 가지 트라우마가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쇼크 트라우마의 이면에 발달 트라우마가 감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 발달 트라우마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낸다. 계속해서 위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위험 신호를 파악하는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삶은 위험투성이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상대방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경험 말이다. 불안하고 좋지 않은 행동의 경우 더욱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불안한 예감이 적중하는 것은 우리의 인지가 예상을 확인하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에 몰린 부부의 눈에는 서로 안 좋은 점들만 보인다. 이때는 스스로 선택적 투과 안경을 끼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자각하지 못한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객관적 현실 같은 건 없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진다. 또 그 안경은 과거 경험에 크게 영향받는다. 즉,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모든 주의력을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과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저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을까?
혼자 방치되거나 외면당한 경험을 한 아기는 처음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아기는 소리를 지르면서 주위를 끌려고 애쓴다. 그래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 우는 소리는 더욱 커진다. 이렇게 분노하는 듯한 울음소리는 격분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지만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아기는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아기가 울 때 내버려 두는 것이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아기가 의도적으로 소리를 지른다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후 2살이 안 된 아기들은 어떤 의도나 계획을 할 수 없다. 오히려 이렇게 방치를 당하게 되면 이것은 끔찍한 기억으로 몸에 각인돼 평생을 따라다닌다. 실제로 울음소리를 계속해서 무시하다 보면 아기는 어느 순간 소리 지르며 우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이것은 끔찍한 상흔을 남기고 만다. 무력감과 분노, 특히나 격분하는 감정이 강하다면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격분은 분노라는 감정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파괴하고 싶은 감정이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경험은 두려움이란 감정을 갖게 하고 이것은 격분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가슴속 깊숙이 잠재돼 있다. 이 격분이라는 감정은 부당함과 불공평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한 것인데 심하게 표출될 경우 주변에도 큰 상처를 남길 위험이 있다. 나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생애 초기에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일 확률이 높다.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활화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분노를 밖으로 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순진한 생각이다. 충분히 관심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 자신의 욕구에 성숙하게 대처하거나 배우기는 절대 쉽지 않다. 이 세상에 누군가가 성인이 된 우리의 욕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가정은 환상이다. 우리 부모가 할 일을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일단 어린 시절이 지나고 나면 부모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욕구 충족을 위한 티켓의 유효기간은 만료된다. 성인이 된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지 결정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를 환영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단지 육체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욕구를 충족해줘야 한다. 이 욕구가 어떻게 충족됐는지에 따라 나중에 욕구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결정된다. 태어나서 처음 2년 동안은 아이의 욕구와 정황성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 아이는 서서히 욕구와 감정의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하고 구체적인 말로 감정을 표현한다.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인지하고 이에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이는 예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고 이 단어의 의미를 구분한다.
이 단계에서 만약 계속 결핍을 경험하면 이후 뚜렷하게 특별한 패턴이 만들어진다. 신생아는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듯 두 가지 방식으로 양분을 채워줘야 한다. 음식을 통해 몸에 양분을 공급하고 관심을 통해 정신적인 양분을 채워줘야 한다. 생애 초기에는 이 두 가지 양분의 근원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몸의 영양을 섭취하는 시간은 그와 동시에 정신적인 영양을 공급받는 시간이어야 한다. 어린 시절에 관심이 결핍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결핍감을 느낀다. 관심이 결핍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 또한 이들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이며 체념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고 어떻게 해도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는 왜 중독과 우울에 빠지는가? 나는 내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해보자. 혹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자기 욕구에 충실할 때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가? 수치심과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느끼진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조심해야 한다. 갈망이 깊은데 그것을 채울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중독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욕구를 어느 정도 풀어내면서 살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갈망이 생긴다. 이 갈망은 애착, 사랑이라는 역량이 결핍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역량이 결핍된 상태에서 일단 성인이 되어버리면 결핍감을 없애기란 매우 어렵다. 안타깝게도 유년기에 이런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면 이런 갈망은 영원히 채워지기 힘든 것이다. 배우자 또는 연인, 친구들이 그 역할을 해준다고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굶주림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행복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배우는 것이다. 중독은 대부분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모호한 갈망을 만났을 때 나타난다. 완전한 내면의 만족과 충족을 갈망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을 없애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회피, 설탕, 담배, 쇼핑, 게임, 일 또는 스포츠 등 모든 것에 대한 중독이 해당된다. 너무 일찍 어른이 된 아이들.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받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무시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할 줄 아는 척 흉내만 냈는데 칭찬을 받는다면, 그렇게 되면 아이는 완전히 잘못된 자아상을 갖게 된다. 이것이 잘못된 거울 반응이다. 거울 반응이란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와 나의 태도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뭔가를 성취했을 때만 정말 잘했어 같은 칭찬을 들은 아이는 자신이 뭔가를 해낼 때만
가치가 있다는 자아상을 갖게 된다. 네가 있어서 정말 좋아. 또는 너를 볼 때마다 정말 기뻐. 이런 말을 들었을 때와는 다르다. 이때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이런 피드백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은 행동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뭔가 노력한 행위에 대해서만 거울 반응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방임으로 만들어지는 거울 반응도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양육자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아이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피드백을 받은 아이는 자신의 행위뿐 아니라 존재가 무가치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잘못된 거울 반응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버거운 역할을 맡거나 책임을 떠맡아야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진짜 자기 감정이 뭔지 잘 알지 못하고 현실에 접근하지도 못한다. 우리가 자제력을 상실하는 이유. 가끔 우리는 원래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짜증을 내거나 실망을 한다.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받아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은 내면에 이미 경보기를 장착하고 있어서 평온과는 거리가 멀고 사회적 교류가 원활하지 않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정해진 인생의 대본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절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순간 이미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정도가 심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도 몸이 경직되어 전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던졌다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런 행동들은 오래된 뇌 부위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성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아니, 그럴 틈조차 없다. 따라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시간을 주는 것이 현명하다. 몸은 말보다 진실하다. 신체 심리 치료의 역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체 심리 치료의 원조는 빌헬름 라이히로,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그는 자신만의 연구를 통해 기존의 심리 분석에서 벗어나 몸을 중심으로 성격을 분석하고 생장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치료법은 몸이 말하는 진실에 집중한다. 사람의 자세, 특정한 상황에서 몸에 나타나는 흥분 상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동 등을 관찰하고 해석한다. 나는 사람의 몸이 말보다 훨씬 더 진실하다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계속해서 검열한다. 하지만 언어와 몸이 일치하지 않는 일은 종종 일어난다.
가령 심리 상담 시간에 어떤 내담자가 하는 말이 몸의 반응과 일치하지 않는 일은 드물지 않다. 몸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거나 너무 오래되어 더는 기억하지 못하는 감정들도 드러낸다. 나는 이렇게 그림자 기억 속에 숨어있던 감정들을 다시 의식으로 불러들여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인이 된 이후에 겪은 사건도 몸에 기록되는데, 예를 들어 출산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트라우마를 겪은 경우에도 몸에 강한 흔적이 남는다. 몸은 그 사람이 어떤 안경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어떤 발달 과제를 잘 수행하지 못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나는 모든 내담자가 자신이 억압당한 감정 패턴을 회복하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심리치료 과정에 몸이 포함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 몸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뇌는 기억하지 못해도 몸은 나의 과거를 기억한다.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 였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것은 모두 우리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치유는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통합한다는 의미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과거에 벌어진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통합한다는 뜻. 더불어 새로운 좋은 경험을 만들어 옛 상처가 더는 지금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삶이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지만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삶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